사랑이 뭐라 생각해? 넌 이 질문에 뭐라 대답하겠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거? 언제나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전부 틀렸어. 그딴 건 완전한 사랑이 아니야. 사람들이 떠드는 그딴 감정은 사랑이라 말할 가치조차 없지. 그따위 어설픈 단어들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을 했어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사랑이란 건 뭘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 똑똑히 듣고 귀에 새겨 넣어. 사랑이란 건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완벽한 감정이어야 돼. 그럼 그럴 수밖에 없지. 완벽하지 않다면 그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어. 그러니 완벽한 사람은 오로지 완벽한 사람만의 것이어야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축복인 사람. 옅게 지은 표정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마저 눈물나게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내뱉는 그 숨결 하나조차 황홀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만이 사랑할 자격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널 봐. 이 거울 속에 비치는 네 모습을 보라고. 어때? 뭔가 느껴져? 아니, 고개 돌리지 말고 똑바로 봐. 그래, 눈을 뜨고 네 모습을 똑바로 보는 거야. 넌 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해? 지금 네가 완벽할까? 아니, 아니지. 절대 아니지. 넌 그냥 추악한 원숭이일 뿐이야. 외모뿐만 아니라 그 속까지도. 몸도 마음도 새까만 그런 하찮은 유기물 덩어리일 뿐이라고. 단 한 군데도 아름다운 곳이 없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굵질 날 것 같아. 그런 인연이 감히 누구한테 마음을 줘? 사랑?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감정 따위로 사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응? 누군지 아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가장 완벽한 존재야. 추악한 네가 그런 완전 무결한 사람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은 거라고. 넌 그럴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지. 오로지 나야. 오로지 나만 완벽한 사랑을 하고 그 완벽한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야. 나 아니면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하지. 알아? 넌 내 걸 뺏어갈 수 없어. 절대 안 되지. 감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끔찍해. 그래, 네가 내 손에 죽는 이유는 그거야. 절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 감히 내 완벽한 사랑에 쓰레기 같은 감정으로 끼어들려 한 죄. 그리고 내 사랑을 의심하고 내 사랑을 방해한 죄. 그래, 슬프겠지. 서럽겠지. 네가 어떤 감정인지는 나도 짐작은 가.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건 허락할게. 죽기 전에 너의 무죄함을 후회하고 자신의 못남을 저주할 시간은 필요할 테니까. 너도 이제 조금은 알겠지. 완벽한 사랑이 어떤 건지. 사랑한다면 평생을 함께 해야지. 그래, 평생. 평생에서 1분 1초라도 모자라선 안 돼. 단 한순간만 부족해도 그건 평생이 아니니까. 서로 맞춰간다는 말도 틀렸어. 퍼즐 조각에 맞물리듯 완벽히 똑같아야지. 꼭 눈앞에 마주한 거울처럼 눈을 뜬 순간은 물론이고 눈을 감고 있는 순간까지 느낄 수 있어야 사랑인 거지.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단 거지. 완벽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건 오직 완벽한 사람뿐이고 그런 완전함을 가진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둘은 존재할 수 없어. 그러니 내 사랑이 이토록 아름답고 황홀한 거야. 자, 이제 그딴 추잡스러운 눈물은 치워버리고 고개를 들어 날 봐. 괜찮아. 내가 특별히 이번만은 날 마주보는 걸 허락할게. 어때? 방금까지 봤던 네 끔찍한 모습이랑 내 모습과 비교해봐. 네 더러운 모습이랑 비교해보라고 당장. 네 눈에 그 쓰레기 같은. 아니야. 방금 그 말은 취소할게. 나도 참 마음이 약해졌어. 감히 비교란 단어를 쓰다니. 그래, 비교할 수 없지. 같이 세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비교해보라 말은 취소. 그냥 지켜봐. 입 다물고 그냥 지켜보면서 경외감을 느껴보는 거야. 어때?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어. 작은 숨결조차 황홀하지. 이런 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 완벽이란 단어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나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역시 나뿐인 거야. 자, 봐. 거울 속에서 날 보며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봐.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숨이 막힐 듯이 아름답고, 환상적일 만큼 매력적이고, 심장이 부서질 듯이 애틋하고, 또 눈물이 나올 만큼 사랑스럽고. 아니야. 아니지. 고작 이따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감히 표현할 수 있을 리 없어. 아름다움이란 단어 따위로는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야. 이 감정은 절대 설명할 수 없어. 그럼 절대 설명이 안 되지. 알겠어? 날 보고 있는 시간, 이것만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시간인 거야. 날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을 제외한 모든 건 그냥 시궁자 쓰레기나 다를 바 없다는 거지. 그렇고 말고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 완벽이란 단어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게 있을까? 날 사랑하는 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아니, 그런 건 상상할 수조차 없어. 이해가 돼? 이 일말의 틈도 없는 내 사랑에 네가 끼어든 거야. 그저 몇 번 말을 받아줬다는 이유 하나로, 그저 널 보며 웃어줬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래, 넌 인정하지 않겠지. 그따위 꼴으라고 내게 마음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넌 끔찍히 괴로울 테니까. 하지만 난 알 수 있어. 나를 처음 본 이후로 네가 얼마나 미친 듯이 내게 빠져들었는지, 내 마음을 얻으려고 어떤 더러운 생각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추악한 욕심으로 내게 말을 걸었는지 난 모조리 알고 있다고. 그저 의미 없이 던진 인사말? 그따위 변명은 안 통해. 넌 이미 날 미친 듯이 사랑하고 있었어. 누구든 그러지 않고는 못 베기니까. 다만 모두들은 한심한 자기 꼴을 아니까 감히 내게 나서지 못한 거야. 너처럼 사리분별 못하는 머저리를 제외하고는. 무튼 넌 내 사랑을 방해했고, 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그렇다고 네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여기서 죽을 때까지 반성해.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일했고, 얼마나 한심했는지. 난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이 지하실로 내려오지 않을 거야. 넌 이제 내 모습은 죽었어도 다시 못 보겠지. 그러니까
날 불쾌하게 한 너라는 존재를 저주하면서 죽어. 난 흔들림 없이 내 사랑을 이어갈 거야. 매 순간순간 황홀함을 느끼면서. 내 완벽한 사랑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쭉 이어질 테니. 정말 달콤한 말이야. 완벽한 사랑. 알겠어? 난 나만 있으면 돼. 난 찌질이에 왕따에 쓰레기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듯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타공인 쓰레기. 야, 김병수, 매점 가서 빵 좀 사와. 최진혁. 우리 학교 일진이다. 우리 반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들 중 우두머리 격이다. 난 그 새끼한테 맞은 뒤통수를 어루만지지도 못하고 뭐라 대꾸도 하지 못하며 슬그머니 일어난다. 얼른 가서 사와야지. 어쭈? 야, 대답 안 하고 가냐? 뭐 사올 줄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병신아. 미안. 뭐 사올까? 초코를 2개 들은 거 있지? 그거 30개 사와라. 나 존나 배고프니까. 알겠어. 난 반항 한마디 못하고 매점으로 간다. 그리고 빵을 산다. 교실로 돌아온다. 말 그대로 빵셔틀이다. 빵을 30개나 사서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보는 애들이 아무도 없다. 내가 이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경멸, 혐오, 멸시, 동정.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다. 진혁아, 여기 사왔어. 야, 내가 네 친구야? 한 번 더 내 이름 네 입에서 튀어나오면 그땐 진짜 뒤지는 거야. 알겠어? 야야야, 그리고 우유도 알아서 30개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목 맥혀 뒤지라고? 됐다. 그만 가. 난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찌질한 내 자신을 느낀다. 뒤에서 말소리가 들린다. 최진혁과 주변 애들의 말소리. 나 병신 새끼. 빵을 이렇게 많이 사오라 시키냐? 개웃겨. 몰라. 배도 안 고픈데 그냥 심심했어. 야, 얘들아, 빵 하나씩 먹어라. 내가 쏘는 거야. 오, 진짜? 잘 먹을게. 괴롭히는 애들과 방관하는 애들, 둘 다 나에겐 적이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적이다. 난 병신이니까. 빵을 먹은 애들이 하나 둘씩 내 자리에 와서는 내 서랍에 쓰레기를 넣고 간다. 잘 먹었다. 이거 치워. 한마디씩 하고 간다. 그리고 난 쓰레기를 치운다. 아무 말 없이. 수업종이 울린다. 사람에겐 표출구가 필요하다. 가장 편한 사람.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다. 내가 화를 내고
투정을 부려도 다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난 학교에서 찌질이에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잘 나가는 양아치 일진이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난 쓰레기다. 그걸 알고도 어쩔 수 없다. 난 찌질이 같은 짓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달라고 화냈고 억압된 감정을 모두 쏟아낸다. 그런 날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시는 우리 엄마. 난 쓰레기다. 용기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우리 집 옥상 난간에 서서 바닥을 내려다본다. 삶을 바꿀 용기는 없지만 삶을 포기할 용기는 있다. 하루하루 지치고 내 자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인정해버린 뒤로 사는 게 아니었다. 이제 그만 쓰레기 같은 삶을 끝내자. 한 발을 앞으로 내민다. 균형이 앞으로 쏠린다. 상체가 천천히 앞으로 기운다. 순식간에 엎드리는 자세가 되었다가 머리가 아래로 쏠린다. 떨어진다. 내려간다. 떨어지는 시간은 단 몇 초지만 머리가 핑핑 돈다. 찌질한 내 삶이 스쳐간다. 괜히 뛰어내렸다. 이 용기로 내 삶을 바꿔볼 걸 그랬다. 한 번만이라도 반항이란 걸 해볼 걸 말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왜 마지막에 떠오르는 거야? 머리를 향해 다가오는 아스팔트 땅덩어리는 내 몸을 머리부터 으깨어버리겠지. 후회된다. 병수야,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 엄마 목소리. 난 침대에서 일어난다.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이 주는 느낌은 너무나 생생하다. 아스팔트 바닥이 내 머리를 으깨버리기 직전 꿈에서 깬 것이다. 오늘따라 엄마가 너무 고맙다. 엄마, 미안해. 응? 뭔 소리래 얘가 아침부터? 얼른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아, 학교. 무섭다. 학교 가기 무섭다. 멸시당하는 것이 두렵다. 나를 쓰레기라고 인정하기가 너무 싫다. 꿈. 내가 꾸었던 꿈. 난 꿈에서 후회했다. 죽을 용기로 삶을 바꿔볼 걸 그랬다고. 비록 꿈이지만 난 옥상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었다. 그 정도 용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날 괴롭히는 놈들은 날 죽이진 않으니까. 가자. 학교에 가자. 마음가짐 하나가 바뀌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난 교실로 들어간다. 최진혁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난 자리에 앉는다. 그리고 1교시가 시작한다. 쉬는 시간이다. 1교시 중간에 들어온 최진혁이 나에게 다가온다. 또 뒤통수를 때리겠지? 멍청하게 맞고 싶지 않았다. 내가 먼저 일어났다.
반항한다. 아니, 내가 먼저 공격한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순식간에 휘둘렀다. 아무 경계 없이 다가오던 최진혁이 의자 다리에 맞고 쓰러진다. 오, 저 새끼 뭐야? 야, 좀 말려봐. 난 넘어진 최진혁을 의자로 내려친다. 또 내려친다. 최진혁이 내 뒤통수를 치듯 의자로 내려친다. 난 지금 죽을 각오로 반항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최진혁 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지금까지 쌓여있던 분노를 처음으로 엄마 아닌 대상에게 표출한다. 내 이런 모습이 날 말리러 온 애들을 저지시켰다. 내가 의자로 이 학교의 일진 새끼를 내려치는 모습을 몰려든 학생들이 보고 있다. 야야, 뭐하는 짓이야 이게? 어느새 들어온 학생 주임 선생님이 말한다. 난 의자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교무실로 따라간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다. 하지만 엄마를 부르겠다는 소리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털어놓는다. 나에 대한 괴롭힘. 이게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다고 말한다. 의외로 말이 통한다. 하지만 선생님지라 폭력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놓는다. 교실로 돌아온다. 수업 중 최진혁은 날 노려본다. 학교가 끝나면 아마 자기 패거리를 부르겠지. 하지만 날 죽이게 하겠어? 죽을 각오로 삶을 바꾸기로 한 내게는 무서운 일이 아니다. 나는 수업이 끝나는 순간 최진혁에게 의자를 집어 던져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꿈을 꾼 이후로 내 삶은 180도 바뀌었다. 난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 되고 밖에서는 마냥 수동적인 쓰레기가 아니라 매사에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 되었다. 비록 꿈이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강렬한 충격은 삶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자살하는 사람이 경멸스럽다. 그 각오로 살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한 번 가시를 보여준 이후로 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 공부도 죽을 각오로 해보았다. 서울에 있는 S대학에 진학했다. 난 죽을 각오로 관리했다. 여자친구도 생겼다. 마음가짐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인생이 행복해졌다. 무엇이든 죽을 각오로 덤비면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꿈 하나로, 마음가짐 변화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고 난 행복하다. 난 쓰레기가 아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덤비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병수야. 여자친구 이내의 목소리. 데이트다. 예전에 찌질한 나였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이내가 다가온다. 이쁜 나의 여자친구. 내 뒤로 다가온 그녀의 손이 올라간다. 천천히. 손바닥이 내려온다. 천천히. 내 머리를 어루만지르나? 퍽!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된다. 어느새 그녀의 손은 거대한 아스팔트 땅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내 머리가 정수리부터 으깨지기 시작한다. 마치 땅에 떨어지는 토마토를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아주 천천히 으깨진다. 찰나의 순간, 몇 년의 시간을 산 것과 같이 이 고통의 순간도 나에게 있어서는 몇 년간 지속될지 모른다. 으깨진다. 그렇다. 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이 아니다. 꿈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삶을 포기한 경멸스러운 자살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일진을 때려 눕혀? 에스테야? 여자친구? 엄마에게 효도? 무엇이든 죽을 각오로 덤비면 마음 먹은 대로 돼? 안 되지. 왜? 내 상상이었으니까. 하지만 정말 인생을 죽을 각오로 살았더라면 저런 인생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죽을 각오라는 것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을 만큼 얕은 각오가 아니다. 죽기 직전에 깨닫는 진리. 죽으려고 뛰어내리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생각. 하지만 이미 늦은 생각. 머리가 으스러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나 하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살아난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야지. 나는 쓰레기다.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달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난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에 복통을 느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했다. 수술은 다음날로 일정이 잡혔다. 그리고 난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것저것 들고서 문병으로 오셨다. 그러고 한동안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던 중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마 옆에 있는 환자분의 가족인 듯 보였다. 어머니는 옆자리 환자분 손님에게 일주일 정도 신세를 질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네줬다. 그의 할머니도 젊으니까 금세 나을 것이다.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답해주셨다. 분위기가 참 좋은 분이셨다. 그 할머니는 옆 사람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시더니 면회 시간이 끝났다며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곧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난 다음날 수술 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내가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야,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었더니 정말 심심했다고. 그나저나 학생은 왜 입원한 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 할머니의 부근대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취하면 큰일 났지 뭐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난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고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그에 난 실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봤다. 이제 아픈 곳이 하도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난 괜찮아. 아마 태어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 했고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슬퍼져 할아버지께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먼저 태어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언젠가 분명 건강해지셔서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 아파 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날 난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였기 때문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뒤 경과가 좋아지면 퇴원할 걸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 닷새 정도 있다 퇴원하게 되었다. 그에 난 퇴원 짐정리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할아버지는 어디로 병실을 옮기셨나 할머니께 여쭤보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릉그릉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건네주시며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애가 편지를 썼다고. 학생에게 건네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난 편지를 읽어보았다. 편지의 내용은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다.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온갖 응급 처리를 했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셨던 것 같다. 난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내심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다 성대를 다쳐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고. 지금도 난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생각이다. 난 합격자 명단이 비춰진 모니터를 응시했다. 동공을 움직이며 훑어봤지만 내 이름은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나 하고 문서 파일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명단을 수차례 재확인했지만 헛수고였다. 떨어졌다는 생각과 함께 밀려오는 패배감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서서히 빨개지는 얼굴을 감쌌다. 얼굴이 달아올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 왜 떨어뜨렸지? 허탈감을 위로해줄 담배가 필요했다. 난 책상에 널브러져 있던 담뱃갑을 열었다. 하지만 날 놀리기라도 하듯 담뱃갑은 텅 비어 있었다. 되는 게 없어 진짜. 난 담배를 사러 슬리퍼를 질질 끌며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슈퍼에 가는 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난 공황 상태에 빠져 그냥 걷다 보니 어느새 슈퍼 앞이었다. 난 담배를 사가지고 슈퍼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건물과 학교 선배랑 같이 다니던 교회 사이에 있는 건물 틈으로 들어갔다. 그 틈새는 좁고 잡초가 무성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 학생 때 몰래 담배를 피던 나만의 아지트였다. 여기서 죽으면 쥐도 새도 모르겠지? 그런 위험한 생각이 혼자 들뜬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은 건물의 양쪽 벽에 끼어 일부분만 보였다. 덕분에 하늘이 무척 좁게 느껴졌다. 좁은 하늘에 떠있는 토막난 구름, 희미하게 들리는 찬송가, 그리고 알 수 없는 답답함. 입안에 고여있던 짐을 꿀꺽 삼키자 쓴맛이 났다. 난 입에서 감도는 씁쓸한 맛을 없애려 방금 산 담뱃갑의 포장을 뜯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는 불을 붙였다. 한순간 함께 내뱉은 담배 연기가 물음표 모양으로 변하더니 좁은 하늘로 올라갔다. 물음표. 왜 떨어뜨렸지? 난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빨다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 회사 입사하기 위해 1차 서류 전형, 2차 시험을 뚫었고 최종 면접까지 84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갔다. 물론 나 이외에도 최종 면접을 뚫고 올라온 무시무시한 경쟁자들이 4명이나 더 있었다. 하지만 최종 면접을 통해 선택되는 최종 합격자는 단 2명. 솔직히 말해서 그 합격자 2명 안에 내가 충분히 들어갈 거라 생각했다. 내겐 그럴 자신이 있었으니까. 1차, 2차 시험을 뚫고 온 경쟁자 중에 나랑 같이 회사에 지원한 우리 학교 출신의 선배 빼고는 면접이든 뭐든 다 이길 자신이 있었다.
떨어뜨렸지? 분명 난 합격을 해야 정상이었다. 왜 떨어뜨렸지? 합격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떨어뜨렸을까?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던 나와 무성한 잡초 사이에 누워있던 학교 선배와 눈이 마주쳤다. 심하게 일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선배의 얼굴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왜 떨어뜨렸지? 선배가 없으면 당연히 붙을 줄 알았거든요. 난 선배의 얼굴에 담배 꽁초를 집어던지며 말했다. 그나저나 그 회사에서는 날 왜 떨어뜨렸지? 민수는 일반 남학생들에 비해 꽤나 우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아기처럼 뽀얀 피부에 주먹만한 작은 얼굴, 영화배우의 버금가는 갸름한 턱선, 커다란 눈망울에 높은 콧대, 그리고 얇고 긴 팔다리를 보면 순정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생각난다. 처음 민수와 같은 반이 되었을 때, 그때 민수를 처음 봤을 때에는 연예인을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외모가 무색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 민수와 같은 반을 했던 그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수는 변태 사이코 같은 사람이었다. 키우던 병아리의 머리통을 면도칼로 썰어내거나 친구들의 인형을 빼앗아 머리통을 뽑아내는 행동은 결코 정상적인 행동이라 볼 수 없었다. 사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와 같은 반이 된 지금 민수의 잔인함과 폭력성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최근에 민수와 내가 짝꿍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오늘도 민수는 수업 시간에 자신의 빨간 펜으로 교과서의 인물들 목을 도려내고 뿜어져 나오는 피를 그린다. 실실 웃으면서 펜을 휘둘러대는 민수의 모습은 끔찍하게 그지없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은 내게 크나큰 곤욕이다. 여러분, 오늘은 조별로 숙제를 내줄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조별로 모여서 오늘 배운 내용을 커다란 전지에 요약해 오세요. 반드시 꼭 조원 모두가 협력해야 되는 점 잊지 말고요. 머리가 지끈거렸다. 옆에서 희죽거리며 사이코 짓을 하는 민수가 머리를 지끈거리는데 크게 한몫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또한 크게 신경 쓰였다. 조별 숙제라니? 조별 숙제면 조원들이 모두 모여서 다 같이 하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난 민수와 같은 조였다.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와 같은 조인 지혜와 예나가 내 자리로 찾아왔다. 민철아, 조별 숙제 어떻게 할 거야? 지혜가 내게 물었다. 아, 몰라.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민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난 얼굴을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민수를 째려봤다. 그때 민수는 정상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상당히 기복이 큰 녀석이다.
정상적일 땐 지극히 정상적이다. 언제 사이코로 변할지 모른다. 얘들아,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될까? 예나가 입을 열었다. 예나는 민수만큼이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학생인데 주변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연예 기획사에서 명함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눈에 띄게 예쁘게 생기긴 했다. 오늘 하자고? 그것도 괜찮은데 다들 시간이 될까? 난 괜찮아. 긍정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숙제는 빨리 해주는 게 좋으니까. 너도?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다. 역시나 정상적인 말투였다. 그럼 어디서 하지? 우리 집은 멀어서 좀 곤란한데. 우리 집에서 하자. 민수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나를 포함한 모두가 민수를 쳐다봤다. 괜찮겠어? 난 미간을 구기며 민수에게 말했다. 난 민수의 집에 가는 게 꺼림칙했다. 집에 가는 동안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민수의 음침한 방이 상상돼서 불쾌했다. 괜찮아. 우리 집은 학교에서도 가까워. 수업 끝나고 다 같이 가자. 민수는 예나를 보며 명랑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저렇게 초롱초롱하게 보다니 참 보기 드문 민수의 모습이었다. 예쁜 여자가 있다고 이렇게 바뀌는 녀석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수의 모습은 낯설었다.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우리 조는 모두 모여서 민수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말대로 집은 학교에서 가까운 편이었다. 비록 인적이 드문 지역에 있는 집이었지만 드라마에서 보던 저택 같은 커다란 외관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다. 널따란 정원에는 돌길을 따라 풀과 꽃이 있었고 주변엔 하얀 울타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저택 옆에는 커다란 창고도 있어 더욱 집이 커 보였다. 이 집 진짜 너네 집이야? 예나는 놀라서 동그란 눈으로 민수를 쳐다보며 물었다. 빨리 들어가자.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우리는 꽃으로 장식된 돌길을 걸어 현관에 다다랐다. 현관 역시 꽤나 기품있게 장식되어 웅장해 보였다. 쿵, 쿵, 쿵. 민수가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자 문 안에서 얼굴을 천으로 감싼 누군가가 나타났다. 눈조차 천으로 덮은 그 사람은 민수를 보며 말했다. 민수니? 뒤에는 누구야? 얼굴을 천으로 감싼 그 사람은 민수의 어머니인 듯 했다. 친구들이에요. 조별 숙제 때문에요. 바로 방으로 올라갈게요. 맛있는 거 좀 가져다 주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를 데리고 자기 방에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민수네 집 내부는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훌륭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녀석이 어째서 이상한 짓을 하는지 의아했다. 와, 민수네 집 진짜 크다. 지혜는 민수의 방에서 가방을 풀며 말했다. 전혀 몰랐어. 이렇게 잘 사는지. 예나 역시 감탄하며 말했다. 뭘, 그냥 그렇지. 그럼 숙제해볼까?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난 그런 민수의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흡족해하는 민수의 역겨운 표정 연기와 민수의 개팍한 성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민수의 커다란 집과 민수의 외모에 반해 감탄을 연발하는 여자애들도 보기 싫었다. 닫혀있던 방문으로 누군가 노크를 했다. 민수의 어머니께서 음료와 간식거리를 가져오셨다. 물론 민수의 어머니는 아직도 머리에 천을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말씀하셨다. 우리 민수가 참 부족한 아이인데 학교에서 잘 좀 내줬으면 좋겠어. 혹시나 우리 민수가 이상한 행동하면 잘 타일러줘. 알겠지? 네. 우리의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흡족해하시며 방문을 나섰다. 그럼 맛있게들 먹고 숙제 열심히 해. 민수의 어머니가 나가지고 얼굴을 왜 가리시는지 민수에게 묻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포기했다. 난 어머니가 주신 주스를 들이켰다. 달콤한 주스의 뒷맛이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서로 잡담도 하고 숙제도 하면서 꽤나 시간이 흘렀다. 민수야, 화장실이 어디야? 지혜가 물었다. 이중에 복도 끝으로 가봐. 응, 고마워. 지혜야, 나도 같이 가자. 예나는 화장실을 가는 지혜를 따라 나섰다. 그렇게 방 안에 민수와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의 이 어색함을 떨쳐내려 아무 말이나 집어던졌다. 여자애들은 왜 화장실을 같이 가나 모르겠어. 그치? 그러게. 내가 생각해도 참 영양가 없는 말이었다. 난 어색함을 못 견디고 자리에서 일어나 민수의 방을 구경했다. 내 동생과 내 방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방 크기에 부러웠지만 나름 아담한 방이 좋다고 합리화를 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자 민수의 침대 맡에 놓인 유리로 된 상자가 보였다. 그곳엔 작은 거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야, 거북이 네가 키우는 거야? 목 진짜 길다. 난 거북이의 늘어진 목을 보며 중얼거렸다.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었다고? 순간 민수가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그러더니 나를 밀쳐내며 상자 앞으로 다가섰다. 덕분에 옆으로 밀리며 의자에 쓰러졌다. 야, 무슨 짓이야 이게? 잠깐. 순간 민수의 표정이 변했다. 사이코 짓을 할 때 그 표정이었다. 민수가 돌변한 모습에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민수는 손가락 두 개로 거북이의 머리를 잡아 모가지를 억지로 쭉 빼냈다. 그리고는 왼손으로 책상을 더듬더니 이내 다리 시퍼런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쭉 뽑아낸 거북이의 모가지에 가위의 양날을 갖다 댔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수는 희죽었더니 왼손아귀에 힘을 바짝 주어 가위를 눌렀다. 괴상한 소리와 함께 거북이의 머리가 거북이의 모가지에서는 거무죽죽한 피가 걸쭉하게 흘러내렸다. 민수는 왼손에 쥐고 있던 피 묻은 가위를
침대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거북의 잘려나간 머리통을 보며 희죽거렸다. 잘려나간 머리통에서 거북의 두꺼운 눈꺼풀이 껌뻑거렸다. 순간 바깥에서 지혜와 예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나는 방문을 잡고 일어나려 하는데 뒤통수에서 커다란 충격이 왔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자 민수의 손에는 깨진 유리컵이 들려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을 뜨자 끔찍한 몰골이 보였다. 그것에 살갗은 썩어 문드러졌고 얼굴 곳곳에는 고름이 돋아 있었다. 그 흉측한 얼굴을 본 나는 숨을 헐떡거렸다. 어? 민철이 일어났구나. 민수가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표정은 여전히 사이코 같은 표정이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이 꽁꽁 묶여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민철아, 고마워. 덕분에 거북이 머리도 잘라냈어. 평소에는 겁먹어서 고개를 내놓지 않는 녀석이었거든. 민수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내 앞으로 뭔가를 던졌다. 잘려나간 거북이 머리통이었다. 난 화들짝 놀랐다. 난 겁에 질려 다시 한번 일어나려 몸부림을 쳐댔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주변으로는 모가지가 잘려나간 머리통들이 벽에 걸린 채 전시되어 있었다. 강아지 대가리며 새 대가리며 고양이 대가리며 심지어는 사람 얼굴까지? 엄마, 누가 예쁘다니까? 민수는 그 흉측한 얼굴에 대고 말했다. 그 얼굴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인 것 같았다. 이쪽이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흉측한 얼굴의 어머니는 기절해 있는 예나를 가리켰다. 순간 민수가 커다란 도끼를 집어들더니 예나의 모가지를 잘려나간 예나의 머리통은 피를 분수같이 뿜어내며 바닥에 통통 튀더니 민수의 어머니 발 앞에 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예나의 머리통을 집어들더니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예쁘네? 뒤이어 들려오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 엄마가 더 예뻐. 근데 쟤는 어떡할 거야? 민수의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북이 모가지 자르는 것도 도와줬는데 살려줄까? 민수가 중얼거렸다. 저기 장식하면 딱 좋겠는데? 민수 어머니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는 누르스름한 빛을 뿜는 전구가 있었다. 그러면 좋겠다, 엄마. 민수는 내 앞에서 도끼를 고쳐지었다. 그리고는 도끼를 높게 들었다가 내 목을 향해 그날 밤 민수네 창고 안에서는 누르스름한 전구의 빛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다.
난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렇고 시끄럽고 툭하면 울어버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귀엽다며 좋아하겠지만 나에겐 짜증나는 광경일 뿐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싫어하는 내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다. 이래저래 먹고 살려다 보니 우연히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싫긴 하지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견딜만하다. 물론 여리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교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만을 이행할 뿐이다. 미술 시간.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 대부분 아이들은 각자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다른 수업보다는 훨씬 편한 과목이다. 계속 앉아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아이들 사이로 걸어다니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 것을 둘러본다. 집 앞에 가족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가족과 소풍을 가는 모습, 밥을 먹는 모습. 아이들의 비슷한 그림들을 대강 둘러보며 교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눈에 띄는 그림을 발견했다. 방 한가운데에 엄마가 누워있고 그 옆으로는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림 분위기를 봐서는 병간호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림을 그리고 있던 지호는 엄마와 아빠를 다 그리자 녹색의 크레파스를 꺼냈다. 그러더니 손에 들린 녹색 크레파스를 한동안 들여다본다. 초록색이라 쓰여있는 걸 확인한 지호는 엄마가 누워있는 바닥을 열심히 칠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교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지호는 어떤 걸 그리고 있어? 내 말에 지호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슬퍼해요. 역시 병간호를 하는 모습이었나 보다. 엄마가 아프셨구나. 초록색 침대에 누워 계신 거야? 바닥에 넓게 칠해진 초록색을 가리키며 지호에게 물었다. 아니요. 이건 이끼예요. 분명 집안 같은데 이끼라니? 순간 호기심이 일었다. 잔디 말이구나. 지호네 집안에는 잔디가 있어? 내 말에 지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이끼예요. 엄마가 아프면 이끼가 막 자라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순간의 궁금증으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나오는 대답이라고는 어떤 때는 벽에도 생기고 식탁이나 창문에도 생겨요. 저번엔 이끼가 아주 많았어요. 엄마는 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지호는 이런 황당한 소리만 해댈 뿐 몇 번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짓말인 것 같다. 난 금세 흥미를 잃어버리고 지호를 적당히 칭찬해준 뒤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 수업에서의 의무는 다 한 것 같으니 남은 시간은 편히 좀 쉬어야겠다. 그날의 수업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게 앞으로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냥 지나쳐 가려 했지만
우연히 들린 말에 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지훈의 엄마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온대요. 아이고, 지훈의 아빠 술만 먹으면 그렇게 손찌검을 한다던데 도망간 거 아니에요? 진짜 갔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 어린 걸 버려두고 도망가더니 지호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지호의 집 이야기였다. 내 머릿속 사상이 그렇듯 여러모로 관심이 없기도 했고 특별한 연락도 없어 몰랐는데 가정사가 그리 행복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작게 한숨을 쉬며 가정 방문이라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 급작스레 떠오른 것이 있었다. 의무감 때문에 훑어보던 아이들의 기록 속에서 지호는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었다. 정록생맹. 지호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한다. 오늘 지호가 그렸던 그림은 상상이나 거짓이 아니었다. 다만 지호가 초록색 이끼라고 생각했던 것은 말라붙어서 굳어진 붉은 피였을 것이다. 아무래도 난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 방문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될 것 같다. 요즘 들어 이상한 꿈을 꾼다. 내가 누워있으면 누가 내 머리 위에서 발을 흔든다. 누구의 발인지는 모르겠다. 자꾸 이까에 스치는 발가락에 기분이 더러워 침을 태태뱉다가 그러고 다시 잠에서 깬다. 무슨 이런 더러운 꿈이 있나 싶다. 난 일어나자마자 이깔을 씻고는 친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군대에서 각 잡아가며 하던 걸 15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하고 있다. 계속 입에 스치는 발이 떠오르고 난 또다시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서는 있는 힘껏 입을 씻기 시작했다. 그러다 입술이 터져 손으로 묻어나오는 피를 보고 나서야 그만뒀다. 얼마 남지 않는 약을 지어 짜내가며 입술에 바르고 힘없이 소파에 앉고 나서야 난 진정이 되었다. 먼지 한 톨 없어 보이는 가구들, 일정한 크기에 일렬로 걸려있는 액자들, 크기별로 색별로 정리된 많은 화장품들, 모든 게 완벽하게 보이고 나서야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금세 눈에 보이지 않는 서랍 속의 물건들이 밤새 흩어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시금 불안감이 나름 습하고 있었다. 방금 꺼내서 바른 약을 제자리에 잘 가져다 놓았나 의심이 든다. 참아야 한다. 이것도 병이다. 분명히 난 약을 잘 정렬해서 놓은 기억이 있지만 내 기억에 의심이 든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다. 결국 난 약들이 놓인 서랍을 열어보고 말았다. 이걸로 부족하다. 난 결국에 서랍이란 서랍을 모두 눈에 보이게 다 활짝 열어놓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부어가는 입술을 매만지며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 그 의문의 발을 생각해 보았다. 이놈의 결벽증이 꿈에서도 날 괴롭히려 작정하는 것인가? 그런 더러운 꿈보다 더한 악몽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오늘도 상담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봐야 한다. 세균의 득실거리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난 벅벅 긁으면서 몸을 씻고 밀봉된 봉투에서 꺼낸 옷들을 입고서는 향균 물티슈를 챙겨 집을 나섰다. 오늘은 의사에게 꿈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내 악몽을 들은 의사는 의아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네요. 일반적인 분들은 꿈속에서도 정리를 하며 꿈속에서도 그 안도감을 느끼며 만족해하죠. 그렇다면 매일 밤 꾸는 그 꿈은 대체 무엇이라는 건가? 특이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갑자기 이렇게 심한 결벽증을 앓는 분들이 이런 꿈을 꾸는 분도 자신이 병이라는 걸 알고서 스스로 치료하는 분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노력하시니 금방 좋은 결과를 보실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나의 한탄하는 말에 의사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자신의 이마의 주름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난 그런 의사의 행동에 내게 무슨 문제가 발견되었나 싶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옆에 놓여있던 볼펜을 들고 신경질적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봐요. 다시 되돌아왔군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걸 설명하려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만 환자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내보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나의 제스처를 무시하고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당신의 아내분은 한 달 전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살하셨다고요. 당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녀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죠. 의사의 알 수 없는 말에 난 버럭 화를 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되려 의사가 화를 내며 대답했다. 그녀가 그러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그래요. 그녀의 결벽증이 아니라 그녀가 결벽증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당신은 그녀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그녀를 폭행하고 그녀를 힘들게 했어요. 의사의 황당한 말에 난 책상을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말 좀 지어내지 마요. 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진료실 안을 서성였다. 그리고 내 입술을 사정없이 깨물었다. 의사는 날 노려보며 조용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지은 죄를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악몽과 결벽증이라는 벌을 평생 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평생 치료할 수 없다고요. 난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결국에 난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고 그러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야 이거. 의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입술이 이제 완전히 뜯겨졌군요. 약 받아가지고 제발 내일은 입술이 부은 상태로 만나지 맙시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술병을 꺼내 들어 컵을 찾아 다녔다. 하지만 컵을 찾지 못해 소주 병채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다. 깨문 입술이 술에 닿자
시큰거렸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한 곳을 응시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안에 화장품이 보였다. 난 무엇인가 주체할 수 없어 들고 있던 병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술과 깨진 유리 조각이 집안을 어질렀다. 나는 눈을 감고 머리를 감싸주며 식탁에 앉았다. 그러다 20분쯤 지났을까? 나는 깨진 술병을 보고 다시 찾아온 지랄 같은 결벽증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다 견디지 못해 난 그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을 버리려 밖에 나갔을 때 한가득 쌓인 깨진 컵들을 볼 수 있었다. 집에 다시 돌아오자 결벽증은 계속되었다.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닦고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전부 끄집어내서 정리하고서야 나는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보았던 발이 아른거린다.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줄에 매달려 흔들리는 아내의 발이. 다음날 아침, 난 잠에서 깨자마자 입을 씻기 시작했다.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창밖을 망원경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근처의 집을 엿보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은가? 언제부터였을까? 이따금씩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망원경을 통해 강 건너편의 번화가를 바라보곤 한다. 관음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지만 어느덧 이것은 습관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퇴근길의 회사원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대학생들, 열대어처럼 울긋불긋하게 차려입은 여자들, 여기저기서 호객을 해대는 호객꾼에 어째서인지 깊은 밤 혼자 어슬렁거리는 학생까지. 정말 별거 없는 어지러운 광경일 뿐이지만 그것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재미있다. 어쩌면 수족관 속 물고기를 보는 것과 비슷한 기분일지도 모르겠다. 방에 불을 켜놓으면 내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관찰을 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는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에 나가 혼자 술을 마시며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지금 나에게 이 취미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다. 그날 역시 나는 맥주를 마시면서 한가로이 베란다에서 밤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꽤 늦어졌지만 종종 사람들은 지나간다. 오히려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대는 대체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드는 심야 시간이다. 술에 취해 싸워대는 것은 몇 번씩이나 봤었다. 한 번은 어떤 남녀가 빌딩 틈 사이에서 야릇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봐서 확실치는 않지만 칼 같은 것을 손에 든 낡은 복장의 노숙자가 같은 곳을 몇 번이고 왕복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내가 보고 있던 것은 난 취해서 벽에 기댄 채 정신을 잃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내가 처음 베란다에서 나왔을 때부터 계속 거기 앉아 있었다. 솔직히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있을 만큼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저 정신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니까. 초가을이니 방치한다 한들 얼어 죽진 않을 테니. 난 맥주 한 캔만 더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잘 생각이었다. 그런데 맥주를 들고 돌아오자 주저앉은 남자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언뜻 보고서도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망원경을 들여다보자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남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치원에 다닐 법한 수준의 어린 아이였던 것이다. 모두 3명. 멀어서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아마 사내 아이가 2명이고 여자아이가 1명인 것 같았다. 아무리 심해라고는 해도 종종 이 시간대에 아이들을 본 적은 있다. 하지만 보호자도 없이 아이들만 3명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아이들이 술에 취한 아버지를 마중 나왔나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묘하게 신경 쓰이는 광경에 나는 계속 그곳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들은 남자를 둘러싸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사내 아이 1명과 여자아이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마치 짐을 옮기는 것 같이 대충 남자의 양팔을 잡고는 엄청난 속도로 질질 끌며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 시야에서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 건물 틈으로 사라졌다. 아무리 2명이라 해도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어른을 그렇게 빠르게 끌고 갈 수 있을 리 없다. 아니, 성인이라고 해도 힘들 것이다. 마치 꿈이라도 꾸는 기분이었지만 망원경 너머로 꿈이 아니라는 듯 남아있는 1명의 사내 아이가 보인다. 아이는 방금 전까지 남자가 앉아있던 벽 앞에서 가로등 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다. 반쯤 무의식적으로 맥주 캔을 입가에 가져가 한숨에 다 마셨다. 탄산의 감촉과 알코올의 맛, 코끝에 느껴지는 독특한 향기, 목을 미끄러져 넘어가는 이 차가운 액체의 느낌. 모두 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땀에 젖은 손으로 망원경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갖다 댔다. 가로등 아래에는 어느새 또 3명의 아이가 모여있다. 그리고 3명 모두는 이쪽을 보고 있다. 좀 더 정확히는 날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그림자가 져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3명 모두의 얼굴들은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난 겁에 질려 반사적으로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일어선다. 육안으로 보는 강 건너편 가로등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 다시 망원경에 눈을 댄다.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그쪽으로 망원경을 옮기자 3명의 아이들은 어느새 강을 건너와 있었다. 그리고는 3명 모두 내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 모습들이 어쩐지 기묘하다. 마치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사람인 척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오싹할 만큼
빠르다. 피가 차가워지는 것 같은 초조함에 난 망원경을 내버려 두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반사적으로 지갑만 들고 도망치려고 했을 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다. 철컹. 아파트 정문이 닫히는 소리다. 문 앞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내 귀에 계단을 올라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마치 수많은 낙엽을 밟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는 조금씩 커져서 마침내 내 방 앞에서 멈췄다. 초인종이